하수인 하나로부터 사진을 받은 기리시마 미야마는 그 속 여자애가 자신의 인생을 망쳐주길 바랐다. 오사카 소매저택에서 요시노는 할아버지에게 야쿠자 세계를 다룬 최신 잡지 기사에 대해 묻는다. 할아버지 렌지가 기리가야 야쿠자의 직계 후손이었기에 자신의 멋진 과거 모습이 나온 것을 보고 흥분했다. 하지만 요시노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기사에 왜 이렇게 적혀 있는지 알고 싶었다. 알고 보니 그 소문은 할아버지가 퍼뜨린 것이었다. 요시노가 17살 때부터 항상 외로워 보였기에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배우자를 찾아주려 했다. 그녀를 위해 미야마 손자의 잘생긴 외모를 언급하며 마치 할아버지 가쿠와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요시노의 할아버지는 미야마 가문이 할아버지와 절친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요시노 할아버지는 미야마 가문 할아버지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미야마 가문 할아버지와 말이죠. 렌지는 요시노에게 자신의 유전자 덕분에 아름답다며 후계자를 주지 않으면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에게 후계자를 안 주면 낭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 동의했지만 그녀는 종종 우메다의 접대부 또는 이혼녀 엄마라고 불렸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그녀를 위로하며 기리시마를 만나러 도쿄에 가라고 격려했습니다. 기리시마에게 말이죠. 그게 가명인가 싶었지만 할아버지는 그 아이가 야쿠자가 아니라 평범한 고등학생이라고 그녀에게 확신을 주었다. 그 소녀는 야쿠자는 아니고 평범한 고등학생이라고 했다. 미야마 저택에 도착하자 그녀는 그 집의 규모에 압도당했다. 안에서 그녀는 가쿠를 만났고 그는 그녀 눈에 정말 잘생겼다. 그는 그녀에게 렌지와 똑같이 생겼다고 칭찬했고 그녀는 사람들이 종종 자신이 젊은 시절 할아버지와 똑같이 생겼다고 여자 버전이라고 말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긴장한 그녀는 기리시마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알고 보니 그는 바로 그녀 뒤에 있었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자신을 소개하고 그녀의 어깨를 잡고 집을 보여주며 그녀를 위해 개조된 외딴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체와 분리된 곳에 요시노는 정말로 여기에 남을지 모르겠어서 불안했지만 그럼에도 키리시마는 정중하게 거절해도 괜찮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살지 않아도 된다고. 그는 그녀가 강요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에 그녀가 말했던 것처럼 서로 본 적도 없는 두 사람의 정략 결혼을 구식관습이라고 부르면서 키리시마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말을 듣고는 정말 기뻤어요. 후에 오랜 사립학교에서 우리는 요시노가 너무나도 감명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키리시마는 바로 전학을 왔지만 할아버지에게 이용당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키리시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수업에 가는 길에 그녀는 그가 정말 야쿠자 집안 사람 같지 않아서 안심했다. 너무 평범해서 다행이었다. 수업 시간에 그녀는 자신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3명의 여자아이들을 보고 놀랐다. 전 학교에서는 아무도 그녀와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그녀가 키리시마와 함께 등교한 것을 보고 그녀가 그의 친척이나 여자친구인지 궁금해했다. 그녀가 둘 다 아니라고 하자 그 여자아이들은 책상을 쾅 치며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갑자기 요시노의 학교 생활은 그리 즐겁지 않게 되었다. 어디를 가든 모든 여자애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키리시마는 여전히 멋졌어요. 다른 애들 대부분은 그와 말도 안 섞었기에 자신이 그렇게 인기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랐어요. 정말 그와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모두가 그가 야쿠자의 손자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당연했어요. 요시노는 그들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걸 몰랐고 이제 그들이 모두 그 때문에 자신을 두려워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했어요. 그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키리시마는 그저 미소 지으며 야쿠자가 뭔가를 시작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알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의 설명에도 요시노는 잠시 멈춰서서 키리시마가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 때문에 짜증이 났을까 궁금해했다. 그의 반응은 불안하고 다소 냉소적인 것이었다. 누가 알아? 라고 말했다.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해본 적 없고 어차피 누가 신경 쓰겠어. 요시노는 그의 어조가 바뀐 것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긍정적이고 명랑한 그녀는 그 말을 무시한 채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고
계단에서 잠깐 동안 키리시마가 다른 사람처럼 보였던 것을 되짚어 보았다. 그녀는 물을 마시려고 방에서 나왔고 밖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알아챘다. 그 짧은 순간 계단에서 본 키리시마는 다른 사람 같았다. 물을 마시려고 방을 나섰는데 바깥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창문 밖을 살짝 엿보니 피투성이가 된 키리시마가 보였지만 그녀는 발각되지 않으려고 숨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들키지 않으려 했다. 공황 상태에 빠져 그녀는 그가 야쿠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그 일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자신이 본 것을 부정하려고 애썼다. 잠이 부족해서 헛것을 본 거라고 자신을 설득했다. 그러다가 몇몇 여자애들이 그녀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엿들었다. 화려하다느니 키리시마가 정말 그녀를 좋아한다면 충격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중 한 명은 심지어 그녀가 빚을 갚기 위해 성매매를 한다는 소문까지 지어내며 낄낄거렸다. 아, 진짜 짜증나. 오사카 때랑 똑같네. 방과 후 키리시마랑 같이 용품 사러 간 사이에 그 애가 말했어. 편의점에서 돈 좀 뽑아야 한다고. 금방 간다고. 금방. 근데 혼자 있으니까 알코올 냄새 풀풀 풍기는 남자 3명이 자기를 둘러쌌어. 술에 취한. 혹시 작업 거는 건가 싶었어. 평생 길거리에서 누가 작업 건 적이 없었거든. 쇼핑가의 이마이 할아버지 빼고는. 쇼핑가의 이마이 할아버지 말고는. 그녀가 누군가 있다고 말했음에도 그들은 그녀의 어깨를 잡고 데려갔습니다. 그녀를 기다리며 저항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갑자기 키리시마에게 붙잡혔고 그녀는 친절하게 그들에게 말했다. 그와 함께 쇼핑하기. 그가 잡고 있던 남자가 팔을 잡으려고 했고 바로 그때 키리시마가 표정이 변했다. 그는 그 남자의 팔을 비틀어 뒤로 꺾고 병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키리시마의 뒤틀린 미소를 본 다른 두 남자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압한 후 그는 그들 중 한 명을 계속해서 때렸습니다. 너무 심하게 때리자 요시나는 그에게 그만두라고 애원했습니다. 키리시마는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지만 조금만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했다. 의식을 잃고 반쯤 죽어가는 남자를 두드리며 키리시마는 그에게 자신의 얼굴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저 여자는 내 여자다. 그러니까 다시 만나더라도 함부로 말 걸지 마. 내 얘기 자세하게 친구들에게 맘껏 떠들어도 좋아. 복수하러 다시 와도 괜찮아. 하지만 너와 내 가족 전부를 학살할 거다. 알겠어. 그 남자는 동의했지만 실망했습니다. 요시나와 함께 걸어가면서 키리시마는 그녀가 경험했던 보호받는 삶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경험했던 삶을 그녀의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그 마을의 지도자의 손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매이, 범죄자처럼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항상 그녀와 함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곳은 오사카가 아니라고 경고하며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그녀는 그의 후드티에 아직 피가 묻어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후드티를 벗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시나는 그의 문신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냥 얘기하는 걸 잊었나 봐요. 하지만 그녀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그의 손을 쳐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고 그는 너무 위압적으로 보였을 뿐이에요. 그는 한숨을 쉬며 이건 너무 지쳤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시나에게는 놀라운 폭로였습니다. 다시 한번 분위기가 바뀌며 키리시마는 그녀가 다른 야쿠자 조직 두목의 손녀라는 점에 큰 기대를 걸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죠. 그는 그녀가 응석바지로 자랐고 이기적이며 거만하게 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른 여자들에게 미움받는 여자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 여자친구도 없고 기본적인 인권도 무시하는 여자에게 휘둘리는 게 좋았어. 그리고 그 여자가 자기를 망쳐놓는 것도. 그의 미친 욕망을 이해할 수 없어 그녀는 침묵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녀가 생각보다 훨씬 평범하다고 말하는 거야. 너무 평범해서 질렸다는 거지. 1년 정도 재밌게 놀 줄 알았는데 이젠 그녀가 너무 부담스러워. 지금 그녀는 그에게 완전히 쓸모없는 여자야. 그리고 자기 시간을 보상하라고 적어도 돈이라도 벌어오라고 했어. 그녀의 장점은 얼굴과 몸매라고 말하면서 그녀에게 그것들을 팔아서 자기 돈을 벌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연루된 매운골에서 일하도록 설득하려고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2달 안에 100만엔을 쉽게 벌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달이요. 고급스럽고 깨끗한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하고 고객을 기쁘게 하는 가벼운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옵션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떠나라고 했습니다.
오사카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조폭 간의 전쟁을 일으켜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교수형을 당할지도 모르죠. 그는 갈등을 기대하고 있었다. 요시노는 키리시마처럼 뒤틀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정말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했다. 신발장을 확인하던 중 그녀는 자신의 물건에 진흙이 잔뜩 묻어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 할아버지를 위해 사진을 찍어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지 궁금했다. 실제로 자신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저녁에 신발을 빨면서 오사카로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들렸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할아버지였다.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다. 영원히 그녀가 슬퍼하는 걸 알았지만 1년 동안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거나 놀림을 받더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돌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미야마 소년이 자기를 위해 죽을 정도로 사랑에 빠지도록 1년 동안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죽을 정도로. 그리고 1년 후에 돌아와서 자비 없이 그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남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복수였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예전에 여자들에게 차인 적이 많았고 새 여자에게 강해 버려졌을 때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기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새 여자가 강해 버렸을 때 할아버지의 웃음소리로 끝나는 전화를 하며 그들을 놀렸다. 그녀는 주변의 모든 남자들이 쓰레기라고만 생각했다. 어쨌든 할아버지가 고집하셨으니 그녀는 그분이 기대하시는 대로 할 계획이었다. 직장 중 한 곳에서 키리시마는 요시노가 2주째 사라졌다고 아오이와 이야기했다. 쥐였다. 아오이는 키리시마의 아버지가 그를 죽일까봐 걱정했지만 그는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날 학교에서 요시나는 그의 교실에 나타나 그녀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했던 그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건방지게 그에게 상기시켰다. 그는 그녀의 매력 포인트는 얼굴과 몸매라고 말했다. 가방을 그의 책상에 던져놓고는 그게 바로 자기가 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장 하나에 400만 엔이었죠. 몇몇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지인의 지인을 통해 내시경으로 제거했습니다. 그녀는 씩 웃으며 평생 소금 섭취를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어서서 수업으로 돌아가려던 그녀는 오사카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상관없지만 그가 너무 흥분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자신을 나무랐던 여학생들을 불러세우며 바닥을 기어다니든 피를 토하든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지옥으로 끌어내려 인생을 망칠 거라고 했다. 키리시마는 요시노의 맹렬함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재빨리 그녀를 붙잡고 활짝 웃으며 자신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이것은 분명 그가 인생에서 경험했던 가장 스릴 넘치는 순간들 중 하나였다. 그는 이 감정이 사랑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기며 결혼해서 그의 인생을 망쳐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머릿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했다. 아직도 이 영상 좋아요 안 누르고 구독 안 했으면 당신 머릿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당연한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여기 저희 마이쇼조 위클리에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재밌는 이야기들을 다룰 거니까요. 다들 이야기 안 하는 이야기들을요. 멋진 여성들, 여기 다 있어요. 멋진 남성들도요. 여기 다 있고요. 매주 라이브 방송도 하는데 재밌는 주제로 이야기하고 게임도 해요. 그러니까 어서 구독 버튼 눌러요. 제가 당신의 사람이 되어드릴게요. 점심시간에 요시노가 기리시마를 피해 살금살금 다니는 모습이 보여요. 그냥 조용히 밥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3초에 한 번 꼴로 그가 갑자기 나타나요. 젠장, 신장 이식 후유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속도 안 좋고 스트레스 때문에 죽겠대요. 자기 몸 팔라고 했던 여자애한테도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가 뻔뻔하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항상 웃고 있으니까. 그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물론 그는 그녀 바로 뒤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그가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궁금해했다. 그에 대한 그의 대답은 아마도 그녀에 대한 그의 사랑이었을 것이다. 농담이야. 하지만 그는 진심으로 사랑에 빠져있다. 사실은 그녀의 전자사전에 GPS를 몰래 넣어서 찾아온 거였다. 그녀는 격분하여 자신의 기기를 박살냈다. 그녀의 불평을 무시한 채 그는 또한 자신의 아버지가 그녀와 얘기하고 싶어 한다고 말하러 왔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요시노는 이 만남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긴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쿠가 너무 바빠서 아오이와 소타가 대신 왔습니다.
아오이는 그들에게 아카자 기업 회장의 딸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미야마가 본가 다음가는 삼류 도쿠사 일족 계열이었습니다. 본가 다음가는 그냥 가출했거나 납치당했을 수도 있고 그들에게는 별일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시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자의 딸이 발견될 때까지 요시노는 기리시마와 24시간 함께 있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발견될 때까지 그녀가 듣고 싶어 하지 않던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리시마는 요시노를 집에 안전하게 두는 대신 저녁 식사에 데려가서 그녀가 먹는 모습을 즐겁게 지켜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 요시노는 그가 자신에게서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묻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에게 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뇌세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꽃이 피어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리시마는 웃으면서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대답했지만 특히 그녀의 날카로운 말투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절해 보여도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서 위협적인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좋다고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비교할 근거가 없었어요. 그러고는 실종된 딸 아카자와 시오리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20살이고 가나가와의 전문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했죠. 그리고요. 요시노는 그녀의 문신이 진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키리시마에게서 들은 바에 따르면 그는 2년 전 주요 가문이 고문 장례식에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그랬대요. 시오리는 전형적인 버릇없는 부잣집 아가씨였어요. 요시노는 혹시 그들 중 누군가가 납치될 위험에 처해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해야 할지 궁금했어요. 그랬죠. 하지만 키리시마는 자신이 가주인 가쿠와 직접적인 친척이 아니었기에 의심했습니다. 가쿠는 자녀를 갖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 말은 손주도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는 키리시마의 친할아버지의 친형입니다. 하지만 키리시마가 12살 때 말썽을 피웠고 그때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은 가쿠뿐이었습니다. 그에게 짧은 전화 통화 후 키리시마는 아카자 기업의 직원 중 한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망자는 아카자 기업의 준회원이었습니다. 그는 호스트로 시작해서 결국 주변에 여러 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게임장을 운영했고 시오리는 그중 한 곳의 단골이었다. 곧 도쿠사 일족이 도쿄의 70%만 장악했기 때문에 살인사건이 이해가 갔다. 나머지는 다른 조직이 적대 세력과의 100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대치 상황이었다. 요시노는 새 헤어드라이어를 산 후 하굣길에 차를 얻어 탄다. 거기에 있어요. 소타는 키리시마와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고 설명한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중학교 때였고 그는 들었었다. 그 전에 기리시마는 5학년 때 폭력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부모님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가쿠가 처리했고 그렇게 기리시마가 그 가족의 일원이 된 겁니다. 아이들이 총 20명이나 됐습니다. 반 친구들과 선배들까지 뼈가 부러질 정도였습니다. 요시노는 이 말을 듣고 불안해했습니다. 잠시 정체된 교통 속에서 요시노는 장미 문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시오리를 발견했습니다. 시오리가 들어간 건물 안을 살금살금 엿본 요시노는 기리시마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사라진 건 거짓말이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아버지도 찾기가 어려웠어요. 둘 다 잠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키리시마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클럽이 노크스 도쿄, 다쿠사의 영역이 아닌 키리가야 구미 소속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마침 그곳은 요시노의 친척이 있는 곳이었죠. 이제 키리시마의 가족이 여기에 없으니 시오리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이유를 알겠어요. 여기에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키리시마와 요시노가 시오리를 데리러 가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가쿠는 그들을 보내줬어요. 클럽에서 요시노는 시끄러운 소음이 싫었지만 키리시마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녀를 안내하고 있다. VIP 룸 안에서 우리는 시오리가 잠시 해외로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아버지 때문에 항상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에 지쳐서인지 여기에 있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항상 아버지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는 것에 지쳐 있었다. 그녀가 떠나는 이유는 바카라 테이블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사망한 아카자 기업 직원과 필리핀 마피아를 상대로 말이다. 그녀는 5억엔을 속여 챙겼고 이들에게 보호비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보호비를 위해서 그때 기리시마가 모든 것을 듣고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자기소개를 한 후 그는 그들의 테이블로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옆에 앉았다. 한 소녀가 그가 해칠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오리의 아버지는 딸이
필리핀 마피아로부터 5억을 갈취했기 때문에 조용히 지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오리에게 지금 당장 미야마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본가에 너무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요시노를 때린 뒤에 기리가야 구미 남자들이 더 있습니다. 옆으로 키리시마는 이를 좋게 보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남자들을 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즉시 포크로 그들 중 한 명을 찔렀습니다. 절대 그의 여자를 무시하게 둘 순 없었어. 싸움이 시작됐다. 요시노는 아팠지만 키리시마가 남자들을 때리는 걸 보면서 그녀는 그의 과거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저 남자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세게 때릴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약해졌고 더 이상 이런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았다. 키리시마는 맹렬한 공격을 계속했고 뒤에서 칼에 찔렸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뒤에서 병을 들고 오자 요시노는 새로 산 헤어드라이어를 그 남자에게 냅다 던졌다. 그 남자에게 죽으라고 화내며 소리쳤어요. 키리시마는 그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를 다치게 한 것에 화가 나서 계속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어요. 계속해서 얼굴을 때렸어요. 요시노는 키리시마의 머리를 치며 피 좀 흘렸다고 사람을 죽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어요. 조금 흘린 피 때문에. 그러고는 시오리를 발견하고 죽지 않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키리시마는 그녀가 죽었는지 아닌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요시노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너무 낙담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아카자 회장은 퇴학으로 끝났고 그의 딸은 일본에 있으면 안전하지 않아서 결국 해외로 가게 되었어요. 키리시마도 기리가야 구미 구역에서 말썽을 피웠으니 두들겨 맞았어요. 하지만 요시노에게 1,000만 엔을 기꺼이 주었죠. 필리핀 마피아와 자기 가족이 5억 엔을 나눠 가진 몫이었어요. 그 여자애와 아카자 회장을 찾는 대가로 돈을 반씩 나누고 끝내기로 했거든요. 그게 그들의 합의였어요. 요시노가 며칠 전에 신장을 팔았으니까 그 돈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게다가 현금을 주는 것 외에는 진심을 표현할 줄 몰랐어요. 그래도 안 되면 각막을 팔아도 괜찮았을 거예요. 하지만 요시노는 그의 돈도 각막도 필요 없었어요. 그녀는 그가 함께 가도록 새 헤어드라이어만 필요했고 그는 기꺼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키리시마는 오토바이를 탄 남자가 학교 밖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헬멧을 벗고 그들을 계속 쳐다보던 남자였습니다. 키리시마가 요시노와 이야기하는 것을 밝게 무시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키리시마가 갖고 놀던 여자아이가 그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요시노에 대해 말하고 싶어서 들떴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아이는 지금이 정말로 그 이야기를 할 적절한 때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다른 여자애를 보여줬어요. 그 사진을 보여줬는데 요시노의 표정을 보더니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말했어요. 요시노가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며 요시노를 포기하라고 키리시마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오사카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죠. 오사카에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키리시마는 경쟁하는 게 더 짜릿할 거라고 대답했어요. 잠자려고 했어요. 요시노는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잠결에 처음엔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기가 도쿄라는 걸 떠올렸어요. 눈을 크게 뜨고 일어나 꿈이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키리시마였던 것 같아. 근데 그녀가 모든 문을 잠갔는데 어떻게 들어왔지?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봤어. 그녀를 죽일 만큼 드디어 그녀에게 질린 걸까? 물을 마시려던 참에 그의 괴팍함에 익숙해지면서 조금도 화가 나지 않는 자신에게 짜증이 났어.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었어. 그녀는 무감각해지고 있었어. 그녀는 이제 현관문 자물쇠를 바꾸고 부엌칼을 가까이 두고 자기 방어를 하기로 했어. 자기 방어를 위해서. 오늘 밤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가 여기에 있는 게 확실히 느껴졌고 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어. 얼굴. 그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몰라도 그녀는 칼을 들고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의 머리를 닦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한계에 달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칼로 찌르려 했지만 그는 그녀를 잡아 바닥에 눕혔다. 땅에. 이제 그는 자신이 깨어있는 줄 몰라서 자신이 무서웠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물론 그를 무서워하는 것은 그녀였다. 그는 그녀를 들어올려 사과했다. 그러자 그녀는 그의 머리를 툭 치며 짜증난다고 말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러자 그는 얼마 전에 알루미늄으로 열쇠를 복제했다고 설명했다. 완전히 짜증이 났다. 요시노는 그에게 이제 훈계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마음대로 자기 방에 드나들 수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상식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가 싫어해서. 그리고 그는 받아들였다. 그러고는 밤에 그녀의 방에서 몰래 돌아다녔던 이유를 대답했다. 그녀가 자신에게 화났을 때의 얼굴밖에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군가 그녀가 자신을 싫어할지도 모른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는 얼굴을 보고 싶어 했어요. 자는 동안에는 아무도 화낼 수 없을 테니까요. 잠잘 때는요. 그리고 마음껏 볼 수도 있고요. 그녀는 항상 자신에게 화가 났다고 대답했어요. 그가 한 일이라고는 범죄를 저지른 것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오늘 그가 얻어맞은 모습이 걱정되었어요. 그는 아오이에게 새벽 1시 귀가 시간을 어긴 벌을 받았다고 웃어넘겼어요. 1시 통금이요. 그런데 그는 거의 지킨 적이 없었죠. 요시노는 그가 통금 시간에 맞춰 집에 오기 시작하면 그에게 덜 화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그에 대해 불만인 것 중 하나는 그가 단 한 번도 규칙을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자애들하고도 놀아놨어요. 그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마치 할아버지처럼요. 키리시마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요시노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 생각에는 그건 자기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죽여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키리시마는 이제 그녀가 자신을 죽이고 싶어 하도록 만들 작정이었어요. 그는 그녀가 옆에 있는 매일이 행복했어요. 사실 그는 그녀가 있어서 가능한 한 빨리 집에 돌아오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함께 있으니까 학교 가는 것도 재밌다고 생각했죠. 그녀가 자신을 싫어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싫어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그가 뭘 할지 몰라서 피했던 거였죠. 그는 보통 자신이 관심 없는 일은 거절했어요. 하지만 한 번 하기로 마음먹으면 항상 전력을 다했죠. 꾸밈없이 항상 일관된 그의 모습이 그녀에게는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그것들이 그녀 눈에 그의 장점이었죠. 지금은 그의 상처에 붕대를 붙여줄 거예요. 하지만 그러기 전에 그는 그녀를 덮치며 말했어요. 나도 사랑해. 그리고 바람을 피우면 자신을 죽이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했죠. 제 생각엔 가장 로맨틱한 애정 표현은 아니었어요. 다른 날, 요시나가 정원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코니시마가 오사카에서 온 그녀의 편지를 가져왔어요. 편지였어요. 그는 렌지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녀의 할아버지에게서도 편지를 받았어요. 그날 밤 노크 도쿄에 갔을 때 그녀가 다치게 했던 것에 대한 사과 편지였죠. 그녀의 편지는 아버지의 앨범 사진을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싸움에 꽤 약했어요. 그리고 그는 야쿠자를 증오했어요. 할아버지와 자주 크게 다투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와 결혼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녀가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몰랐어요. 어두웠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접어두고 기리시마는 할아버지께서 모레 고유연맹 회의 때문에 도쿄에 온다고 설명해요. 야쿠자 두목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서 간토 고유연맹이 간토 지방의 정치 조직들의 연합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들은 1년에 4번 회원사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하는 만찬을 열어요. 단체들이 모였어요. 국가 원수급 정상회담 같은 거죠. 키리시마가 과거 리그 사진 몇 장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요시노가 어릴 적 할아버지가 키리시마 할아버지 옆에 서 있는 걸 발견했어요. 키리시마가 가쿠랑 너무 닮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두 분이 그때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도 놀랐어요. 그때 말이에요. 키리시마는 할아버지가 카메라를 싫어하셔서 사이가 좋았던 게 분명하다고 덧붙였어요. 그래서 어릴 적 사진이 10장밖에 없대요. 근데 10장 모두 렌지랑 같이 찍은 사진이래요. 리그 회의 후 렌지가 가쿠에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걸며 가쿠에게 졸린 데다 축 처져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역에서 산 검은 사탕을 가쿠의 주머니에 억지로 넣어줍니다. 가쿠가 거절하는데도 말이죠. 다른 한편 오토바이를 탔던 수수께끼의 남자가 전화로 요시노와 통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알고 보니 그가 오사카에서 요시노 아버지의 사진을 찾아서 우편으로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시노는 그에게 자신의 옛방을 다시 한번 뒤져 더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아버지의 동료였던 호테 타케루 씨를 만나기로 합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가까웠고 종종 경호원 역할도 했습니다. 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사과했습니다. 그는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타케루는 키리시마에 대해 궁금했고 그녀는 그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단지, 마조이스트, 파괴적, 바람둥이, 가짜 미소라는 단어들로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말 대신 불안하게도 키리시마는 정신적으로
강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요시노는 타케루가 여름 방학 동안 키리시마를 데려오라고 제안하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녀가 이걸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타케루는 그녀의 할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어릴 적부터 사실상 그녀를 키운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할아버지가 너무 바빴기 때문이다. 타케루는 그저 자신이 그녀를 맡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는 키리시마가 워낙 변덕스러워서 내일 오사카로 날아갈 위향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내일 말이다. 그때 갑자기 쇼마 토리요시가 나타났다. 그는 옷을 따로 가져오지 않았기에 그녀는 그와 함께 쇼핑을 갔다. 옷을. 그는 아무런 표정 없이 앨범을 가져다 주러 온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그가 하룻밤 묵기 때문에 여벌옷을 갖도록 하고 싶어 했어요. 밤에요. 그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우리는 그의 외할아버지가 그가 중학교 시절에 그와 싸운 후 그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와 싸운 후에요. 옷을 갈아입은 후 그는 갑자기 상의를 벗고 계산원에게 살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사려고요. 하지만 요시노는 그에게 상식적으로 최소한 셔츠는 다시 입으라고 말했어요. 개인 연구실에서 키리시마는 쇼마의 사진을 응시해요. 이것은 그의 연구의 일부였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행복하게 식사하는 쇼마를 보게 돼요. 요시노는 소매를 걷어올리며 문신을 제대로 가리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키리시마에 대해 물었고 요시노는 그녀가 할아버지의 계획대로 그와 사랑에 빠지게 한 후 차버릴 거라고 대답했다. 쇼마는 그녀가 여기에 온 또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고 덧붙였는데 아마도 다른 야쿠자 조직과의 싸움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쇼마의 호텔방으로 들어갔다. 요시노는 뷔페에서 과식을 해서 쉬고 싶어 했다. 그녀는 상황의 복잡성을 전달했다. 항상 키리시마보다 한 수 앞서려고 했다. 그가 그녀를 죽이기 전에 항상 그를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죠. 그것만이 그녀가 매일 생각하는 전부였어요. 하지만 결국 키리시마는 그녀가 도쿄에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남자였어요. 그녀는 그에게 항상 속수무책이었어요.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도 그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없었거든요. 그녀는 지쳐서 솔직히 지금 당장 쇼마와 오사카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쇼마는 그 생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키리시마만 사라지면 된다면 쇼마는 그녀를 위해 그를 죽일 의향이 있었어요. 그를 위해서요. 요시노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당황했다. 하지만 쇼마는 키리시마가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여전히 요청을 거절했기에 그는 그녀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게 괜찮았다.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키리시마가 와서 이 도로에서는 금연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며 쇼마 토리요시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말했다. 키리시마는 그들이 처음 만나는 게 아니면 요시노를 데리러 왔다고 말했다. 쇼마는 키리시마가 자신들을 미행했냐고 물었지만 키리시마는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쇼마가 그걸 눈치채지 못하는 점을 꼬집으며 키리시마는 평소에 미소를 지으며 싸우러 온 게 아니라고, 특히 요시노의 가족과는 더더욱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한다면 쇼마는 그의 처남이 될 것이다. 쇼마는 그 생각을 싫어하며 키리시마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묻는다. 그러자 키리시마는 렌지가 요시노와의 결혼을 허락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대답한다. 그걸 알면서도 그 중매를 받아들였고 요시노를 사랑했기에 그녀의 곁에 남고 싶었다고. 그때 요시노가 키리시마가 왜 여기에 있는지 묻지만 그와 함께 뛰어내려온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휴대폰을 봐야겠다고 재빨리 결론 내렸다. 그리고 봤더니 역시나 자기 생각대로였다. 키리시마가 그녀의 휴대폰을 복제해서 위치 정보를 빼내고 있었다. 것을 그녀는 알고 싶으면 전화하면 된다고 말했고 그는 걱정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응했다. 앞으로는 떠나려던 참에 쇼마가 그녀의 팔을 잡으며 오사카에 같이 가자고 말했다. 결국에는 어떻게 봐도 키리시마가 미쳤다는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 키리시마가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가 떠나지 못하게 그가 자신과 결혼할 최고의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쇼마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키리시마가 해온 모든 행동들을 생각해볼 때 그리고 키리시마가 모르는 척했지만 쇼마는 그가 분명 스토커였다는 사실부터 말하기 시작했어요. 너 같은 외부인이 이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어. 라는 키리시마의 말을 듣고 요시노는 그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요시노에게 쇼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기리시마를 여기서 외부인이라고 불렀어요. 기리시마는 놀랐고 사과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요시노는 쇼마의 여행전에 만나기 위해 도쿄역으로 달려갔어요. 돌아왔어. 그녀가 도착하자 그는 둘러보며 키리시마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온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니 아마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온다는 걸 말하지 않았으니까. 요시노는 쇼마가 키리시마를 싫어하는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쇼마는 항상 너무 수다스러운 남자들을 싫어했으니까. 두 사람은 키리시마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요시노는 할아버지의 충고를 따르기 위해 남았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승자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래도 쇼마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가 자신의 규칙과 자존심을 버리려 한다면 차라리 자신의 인생까지도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인생까지 던져버릴 수도 있겠죠. 기차가 도착하자 그녀의 대답은 명예와 자존심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버린다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죽을 각오까지 했다는 말에 쇼마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그런 것 때문에 죽을 만큼의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무엇 때문에 죽을 수 있냐는 질문에 그는 그녀를 가리켰어요. 그녀는 그의 대답에 놀랐지만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놀랐어요. 그녀 머리에 벌레가 있다고 말이죠. 그가 꺼내보니 벌레가 아니라 그녀가 아침에 먹은 빵 부스러기였다. 오늘 아침에 쇼마를 배웅하며 요시노는 갑자기 그를 껴안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고 요시노는 그에게 대학생활 잘하라고 말했다. 이 모든 일은 키리시마가 몰래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났다. 다음 날 등굣길 전철은 초등학교 운동회 때문에 엄청나게 붐볐다. 사람들이 더욱 몰리면서 키리시마는 요시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요시노는 그의 체온을 느꼈고 그의 향수 냄새가 정말 좋다는 것을 알았다. 요시노는 키리시마에게 오사카에 있을 때는 거의 항상 학교는 차로 등하교했어요. 중학교 때 쇼마랑 같이 걸어 다녔던 걸 제외하면 그의 이름이 나오자 키리시마의 살기가 느껴졌죠. 그의 이름만 언급되어도 키리시마의 살기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요시노가 그를 돌아보니 그는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 짓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수업 시간 내내 그 생각뿐이었어요. 계단에서 그가 자신에게 보였던 그 표정이랑 똑같았어요. 그가 다시 자신에게 실증을 느낀 건 아닐까 궁금했어요. 자신이 키리시마를 설레게 하려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신에게 반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걸요. 그날 밤 옷을 정리하면서 그녀는 계속 그가 얼마나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인지 생각했다. 그 생각만 해도 그녀는 화가 났다. 그런데 그가 그녀의 문 앞에 서서 무엇이 그녀를 화나게 하는지 묻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는 오사카에서 온 그녀의 소포를 가져다 주러 온 것이었고 그녀가 여름에 입을 옷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자 그는 다소 차가워 보였다. 처음에는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갈 짐을 싸는 줄 알았다. 그녀는 그의 압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돌아서서 그가 지금 자신을 죽일 생각인지 물었다. 하지만 전혀 그런 경우가 아니었고 그는 그녀에게 질린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그 여자애가 그 남자애에게 쇼마를 싫어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전에 누구도 싫어해 본 적이 없어서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전에 아무도 싫어한 적이 없다고요. 그 여자애는 자기랑 쇼마가 사귄다고 말하면 어떨 것 같냐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키리시마는 신경 안 썼어요. 가끔 여자애들이 자기랑 바람을 피우게 만든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조건을 원했어요. 그는 그녀가 다른 사람과 사귀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그녀가 자기 앞에서 다 하는 것을 원했어요. 그는 당근 채찍이라는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그는 당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채찍 자체에 더 관심이 있었죠. 이건 그가 동등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여기서 유일하게 사랑에 빠진 사람이었기에 그는 요시노에게 이길 수 없었어요. 그는 당근과 채찍이 정확히 동등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애인과 키스하거나 사랑을 나누면 그는 그것을 모두 자신의 눈앞에서 보고 싶어 했어요. 그녀는 그를 기둥에 묶거나 그와 비슷한 일을 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면 기리시마는 균형을 맞추는 자신의 방식으로 그 남자를 죽일 거예요. 모든 것을. 그녀는 그를 미쳤다고 불렀어요. 마치 질투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것은 그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왔다. 어쩌면 질투심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러고는 그녀가 항상 원했던 것처럼 평범한 남자 역할을 해보겠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그녀는 차갑게 그에게 여자 마음에 들려고 인생을 바꿀 생각이냐고 물었다. 물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자신이 불공평하다고 느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로 했다.
그녀는 1년 후에 그와 헤어지고 오사카로 돌아갈 생각이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만약 그에게 사랑에 빠진다면 그녀는 계속 도쿄에 살 거라고 했어요. 자신이 그녀의 이상형이 되도록 잘 행동할 거라고 그녀가 믿는다는 말을 듣고 그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다고 해서 자신이 그와 사랑에 빠진다는 뜻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이 정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괜찮은 사람인 척하는 대신 미치도록 세상에서 가장 미친 남자가 되라고 말이죠.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언젠가는 그녀에게 질릴까봐 두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에게. 하지만 이제 그는 괴짜처럼 그녀를 전보다 더 사랑하며 영원히 사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자기 머리를 아프게 한다며 서둘러 가라고 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저녁을 먹으려 했다. 어느 날 아침, 요시노는 미열이 있음을 알았다. 어릴 적처럼 여름 감기에 걸린 것이다. 머리가 몹시 아파서 결석하기로 하고 키리시마에게는 자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키리시마는 초인종을 눌렀고 요시노는 짜증이 났다. 그는 그녀를 위해 물건을 서둘러 가져오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진정한 후 그는 자기도 학교에 안 가고 그녀를 돌볼 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잠깐만 쉬면 괜찮다고 했어요.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그녀는 그것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병원을 싫어했고 그를 밀어냈어요. 그가 수업에 제 시간에 갈 수 있도록 그는 그녀에게 매시간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곧 집에 돌아오겠다고 말하려고 돌아섰어요. 그는 정말 의존적인 남자였어요. 점심시간에 요시노의 열이 조금 올랐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는 일찍 퇴근하기로 했지만 먼저 그의 사가와라는 고객의 일을 처리해야 했어요. 키리시마는 아오이에게 전화해서 누군가를 보내 처리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요시노에게 빨리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사가와는 기리시마가 야쿠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런 건 기리시마에게는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밤에 요시노의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그녀가 헐떡이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칭얼거리는 와중에도 그는 늦게 돌아온 것을 사과하며 그녀의 체온을 재주었습니다. 늦게 돌아온 것을 사과하며 열이 확실히 더 심해진 것을 확인하고 차를 불러 그녀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요시노는 그의 몸에서 풍기는 좋은 냄새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키리시마는 렌지에게 요시노는 괜찮고 스토커라도 될 각오로 자신이 돌볼 거라고 알렸다. 렌지는 괜찮다고 했다. 렌지 쪽에서는 출근길에 쇼마가 떠나는 사장을 바라보며 이 모든 일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했다. 요시노는 정오쯤 깨어나 열이 완전히 내린 것을 알아챘지만 병원에서 돌아온 이후로 옆에 앉아있던 키리시마를 보고 놀랐다. 그가 옆에 계속 있었던 것이다. 아팠을 때의 부끄러운 표정들을 떠올리며 그 모습을 본 키리시마에게 사과했다. 키리시마가 가려하자 그녀가 붙잡았다. 밤새 자신과 함께 있었으니 아마 밥을 못 먹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동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학교로 돌아온 요시노는 자신이 망했다는 것을 깨닫고 우울해졌다. 시험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특히 수학을 정말 못했다. 키리시마는 자신도 학교 밖에서는 별로 공부를 안 한다면서 도와주겠다고 했다. 수업 시간에 숙제만 하고 필기와 교과서만 봤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걸 배우고 요시노는 더 우울해졌어요. 자기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거든요. 비교해서 말이죠. 가장 기본적인 수학조차 힘든데 대학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키리시마는 괜찮았어요. 결혼한다고 가정하면요. 자기가 모든 계산을 해줄 거예요. 중요한 걸 떠올린 요시노는 시험 마지막 날 요코하마에 간다고 말했어요. 사촌이 도쿄에서 거기로 이사 왔거든요. 그래서요. 그날 키리시마는 요시노와 함께 역에 갔어요. 무사히 가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녀의 사촌은 무사했습니다. 그는 요시노의 아버지와 그녀의 사촌의 어머니가 이복 자매였고 사촌이 1살 위였으며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다는 정보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요시노는 복잡한 자신의 가계를 설명합니다. 그녀 사촌의 어머니는 렌지의 애첩 중 한 명이 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애첩은 그녀의 이모가 10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혈연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가. 하지만 렌지는 이모를 직접 키웠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키리시마는 요시노의 사촌 언니가 국제학과를 전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배경은 전형적인 부잣집 아가씨와 가까웠습니다. 마침내 그녀에게 도착한 츠바키 아카시가타는 사촌 언니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츠바키의 칭찬은 요시노가 할아버지들과 닮아 여전히 예쁜 얼굴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는데 요시노는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츠바키는 키리시마에게 인사했고 요시노는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사촌 언니를 키리시마 취향이라고 팔았습니다. 진정한 젊은 패셔니스타로 하얀 피부에 큰 검은 눈과 긴 검은 머리를 가졌습니다. 다른 여자들이 질투할 만한 미모를 지녔습니다. 키리시마는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서 기쁘다고 답했습니다. 그를 보고 츠바키는 그의 친절함과 잘생김에 감탄했습니다. 셋은 길을 가면서 츠바키의 배경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특히 그녀가 교토 출신이라 사투리가 약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요시노는 츠바키의 이사에 놀랐습니다. 그녀의 외가 쪽 여자들은 모두 교토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할머니 모두요. 교토 여자들이 교토를 너무 사랑해서 도내 결혼을 안 한다는 그런 도시 전설까지 있죠. 도내를 벗어나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늦게 결혼한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샌들과 창가를 보며 츠바키는 그것들을 요시노에게 추천하려고 했습니다. 요시노에게 말이죠. 하지만 키리시마가 먼저 말했습니다. 요시노는 귀엽다고 생각했지만 하이힐을 신으면 너무 클 것 같았어요. 힐을 신으면. 하지만 키리시마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중에 요시노는 빵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너무 불렀어요. 그리고 상어 지느러미 라면에 딤섬까지 먹었어요. 츠바키는 이 말을 듣고 향수를 느꼈는데 요시노가 항상 토할 정도로 과식하는 타입이었기 때문이에요. 츠바키는 렌즈에 비해 요시노의 외모를 계속 칭찬했어요. 할아버지의 모든 것을 사랑했고 완벽하고 매력적인 외모, 얼굴, 체형이라고 말했어요. 신이 창조한 예술 작품이야. 하지만 키리시마에게 요시노는 더 완벽했어. 도대체 뭐에 경쟁하려는 거야? 츠바키는 테이블에 앉으며 요시노에게 입이 큰 남자 키리시마를 가리키며 조심하라고 경고했어. 바람 피울 타입이라고. 요시노는 츠바키 자신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어. 자기 자신이 난정적인 타입이었으니까. 츠바키는 얼굴을 붉히며 요즘 바빠서 남자들을 만날 시간이 없다고 말했어. 현재 3명인데 잠깐 만나는 사람들은 빼고. 츠바키는 요시노와 키리시마가 어디까지 갔는지 궁금해했다. 그러니까 그거 말이야. 하지만 키리시마는 설령 시도한다 해도 요시노와 그녀의 친척들이 자신을 죽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틀림없이. 그래도 이렇게 미뤄지는 게 좋았다. 그러자 츠바키는 요시노가 처음으로 한 남자를 자신도 괜찮다고 말하며 그러면 자매가 될 거라고 했다. 자매처럼. 이 여자애는 뭐가 문제야? 요시노가 디저트를 가지러 간 사이 키리시마와 츠바키는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츠바키는 그가 자신과 요시노를 대하는 방식에 명백한 차이점을 지적했습니다. 요시노와 말이죠. 우선 그녀는 그가 자신과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녀가 하는 말에 그냥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키리시마는 츠바키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을 꺼낼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기 전에 요시노가 망고 빙수를 들고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돌아가는 길에 요시노는 선생님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알고 보니 중요한 수학 숙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군요. 그녀는 교과서에 숙제를 두고 온 것을 기억했습니다. 8시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키리시마는 재빨리 그녀를 택시에 태웠습니다. 차 문 앞에서 그는 그녀에게 츠바키를 호텔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관람차에서 비밀리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키리시마는 츠바키의 아버지가 교토 도세카이 병원 원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세카이 그룹 산하 병원이었고 그 주변에는 매우 불쾌한 소문들이 떠돌았습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자금 지원, 범죄 조직과의 연루,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것은 불법 장기 이식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요점을 말하며 요시노의 신장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요시노가 자신을 위해 그랬던 만큼 자신도 요시노를 위해 신장을 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암시장을 뒤져도 어디에도 그녀의 신장을 찾을 수 없었고 결론적으로 츠바키는 애초에 요시노의 신장을 적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400만 엔을 주고 샀습니다. 그녀를 돌봐주던 날 밤 그녀의 허벅지 위수술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신장이 정말 없어졌는지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은 요시노에게 MRI 검사를 받게 하거나 츠바키 자신에게 직접 듣는 것이었습니다. 츠바키는 키리시마가 요시노에게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대로 말할 수 없었고
단지 그녀를 향한 사랑 때문이라고만 주장했습니다. 그녀를 향한 사랑 때문이라고. 그러자 츠바키는 요시노에게서 1500ml의 피를 사들인 것을 밝혔습니다. 400만 엔과 교환으로. 그녀는 요시노의 피를 거의 죽을 때까지 뽑아내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츠바키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 것이 후회스러웠다. 키리시마는 혈액을 빼내는 것이 요시노를 영원히 쇠약하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왜 그랬냐고 물었다. 영원히 허약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츠바키는 요시노에게 수술을 받지 말라고 설득하려고 했다고 대답했다. 수술을 말이다. 하지만 요시노는 키리시마에게 얕잡아 보이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했다. 츠바키는 요시노의 단호한 말을 들은 후 그녀의 목숨을 걸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은 대관람차에서 내렸고 키리시마는 대화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요시노만큼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츠바키는 그의 달병과 바람둥이 기질을 다시 한번 칭찬했지만 좀 더 비꼬는 어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촌을 다치게 한다면 요시노를 다시는 못 보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다음 날 요시노는 정원에 물을 주며 행복해했습니다. 과제를 제 시간에 제출했으니 그녀는 키리시마에게 그와 츠바키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물었지만 그는 대답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츠바키에게서 요시노의 사진이 담긴 메시지가 왔습니다. 약속대로 비키니를 입고 식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시노는 깜짝 놀라 그에게 지금 당장 삭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거역하면 그걸로 협박해서 인터넷에 올릴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럴 리는 없죠. 그는 그저 그녀를 차지하고 싶을 뿐이에요. 츠바키는 이전에 렌지와 그의 어린 시절 친구 가쿠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바로 그것이죠. 어느 날 밤 공부를 하던 중 요시노와 츠바키는 전화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츠바키의 말에 따르면 키리시마는 그가 12살 때 요시노를 만나러 오사카에 갔지만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츠바키는 그때부터 그녀에게 관심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요시노는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키리시마는 그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여전히 확신하고 설령 그녀가 그에게 반했다 해도 그는 순식간에 그녀에게서 흥미를 잃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그가 다른 어떤 것보다 그녀에게 집착하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만약 그녀가 그 점을 지적한다면 그는 자신의 집착을 고칠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녀는 더욱 그의 진심을 알 수 없게 될 거예요. 그가 그냥 미친 채로 있는 게 그녀에게는 솔직히 더 편했어요. 츠바키는 요시노에게 키리시마가 정말로 그녀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저 집착하는 건지 알아보라고 제안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후자라면 그녀가 오사카로 돌아간다 해도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내일부터 여름방학인데 요시노는 고민에 빠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키리시마가 자신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집착하는 건지 알아낼 방법을 찾느라 그를 만나러 갔는데 다른 두 여자애가 요시노를 보고 도망쳤다. 요시노를 보고 키리시마는 그 두 명이 방학 중 학교 설명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시간에 뭘 할지 의논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방문객 응대는 징계위원회의 일이었다. 요시노는 그가 규칙을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인데 징계위원회에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징계위원회에 있다니. 처음에는 그 두 여자애가 그에게 고백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1학년 때부터 늘 거절해서 사람들에게 늘 거절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이 생겼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다른 누구도 필요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다른 사람이 필요 없었습니다. 요시노는 그가 처음 사귄 친구였기에 그에게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했던 일이라고는 뉴스에 나오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뿐이었기에 이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음식 뉴스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그가 먼저 말을 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항상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에게 말을 걸었죠. 그는 그녀와 이런 사소한 대화만 나눴습니다. 요시노는 이제 키리시마가 자신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만 할 수 있었습니다. 애인. 그리고 그녀는 아무 의미 없이 이 상황을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떤 행사에서 이제 시오타가 많은 사람들의 대화 주제가 되었어요. 그녀가 아역 배우로 TV 드라마에 출연했고 작년 미인대회에서 우승했고 유명한 학생 방송원이었기 때문에 함께 앉아있던 여자들에게 TV 방송국 아나운서 자리를 얻은 것을 축하받고 있었어요. TV 방송국 아나운서로. 몇몇 여자애들은 그녀의 전 남자친구 오즈를 발견하고는 왜 그렇게 잘생긴 남자와 헤어졌냐고 물었어요. 그렇게 잘생긴 남자랑 그녀는 그가 자신이 미인대회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어요. 미인대회. 그녀의 결정에 소녀들은 동의하며 웃고 깔깔거렸다. 그녀는 이 여자들을 멸시했다.
그녀는 그들이 모두 뒤에서 자신을 책략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게 해주니 책략을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를 좋아하게 만들었으니까. 결국 그것은 그녀를 친구들 중 가장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러자 소녀들은 키리시마를 발견했는데 그녀는 그와 특별한 과거가 있었다. 그는 우연히 들렀고 처음 만나는 것처럼 가장하며 즐거운 잡담을 나눴다. 이제 처음으로 화장실에서 그녀는 잠깐 동안 있었던 그들 둘의 짧은 만남을 떠올렸다. 그녀가 여름방학에 일본에 돌아왔을 때의 일이었다. 가족 사업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냈기에 그랬다. 그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알면서도 그녀는 매일 밤 그의 침대에 있었다. 나중에 복도에서 두 사람은 3년 전 함께했던 시간을 회상하며 서로 인사를 나눴다. 3년 전이었다. 그는 그들의 과거를 아무에게도 말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많이 변했다고 말했다. 예전에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더 솔직하게 말하는 타입이었다고 기억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 애쓰지 말라고 했고 그러고 나서 명함 뒷면에 고위층 인맥의 연락처를 적어주었다. 고위층 인맥의 명함 뒷면에. 나중에 요시노는 기리시마에게 오사카에 본 축제에 같이 가자고 전화를 한다. 오사카에 본 축제에. 그는 7월에 가고 싶어하며 승낙하는데 지금은 화장품 행사이기 때문이다. 화장품 행사라서 두 사람이 오사카에 도착한 날로 장면이 바뀌고 요시노는 그에게 새로 산 물건들을 모두 들게 한다. 택시 안에서 기리시마는 그녀의 미소를 보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말했고 그 말에 그녀는 약간 짜증이 났다. 쇼마가 라면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으면서 타코야키를 먹을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택시 앞에 갑자기 멈춰섰다. 여름 더위에 튀긴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궁금해했다. 그리고 키리시마를 보는 것이 쇼마를 자극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긴장을 풀기 위해 재빨리 변명을 해야 했다. 그 긴장을 풀기 위해 가게 주인이 담배를 꺼내 쇼마의 뺨을 때리며 가게 앞에 재를 떨어뜨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를 꾸짖었다. 그녀는 그가 가게 앞에 재를 떨어뜨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도 담배를 피운다고 지적했지만 그것은 그녀의 가게였기 때문에 상관없었다. 그건 그녀 가게였으니까. 가게 주인은 요시노와 인사를 나눴지만 잘생긴 키리시마가 자기 남자친구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부인했어요. 다른 여성분들도 그를 멋쟁이라고 부르며 젊은 배우 같다고 했어요. 그가 도쿄 출신이라는 말에 모두 놀랐고 다 함께 웃기 시작했어요. 농담에 즐겁게 웃었어요. 그리고 키리시마는 정말 능숙하게 그 연세 있으신 여성분들을 아름답다고 부르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쇼마는 또 한 번 꾸중을 들었고 가게 주인은 그에게 키리시마처럼 더 호감 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연세 있으신 여성분들이 키리시마에게 약간의 돈을 선물하기 시작했고 떠나기 전에 메모를 남겼어요. 잘생긴 남자들은 공짜로 다 받네. 하지만 쇼마는 그를 경계하고 있었다. 한편 오사카 다른 곳에서는 나오가 전 남자친구 오즈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 그가 인브레이스 프로덕션의 임원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와 사귀기 시작했다. 그의 어머니는 프리랜서 아나운서였고 오즈의 친구가 연루된 범죄 사건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여성을 인신매매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오는 키리시마에게 도움을 청할까 생각했다. 요시노의 집에서는 야쿠자 몇 명이 키리시마를 긴장한 표정으로 맞이했다. 요시노는 그를 자기 방으로 데려갔고 그는 방을 매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러보았다. 그녀가 초등학교 때 만든 작은 장신구에 관심을 가졌어요. 학교 때 그걸 꽉 잡고 가지고 있겠다고 해서 그녀는 그에게 주었어요. 아래층에서 쇼마는 음식 준비를 하라고 그녀를 불렀어요.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키리시마는 나오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나오는 그와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날 밤 저녁 식사 후 키리시마는 두 사람에게 근처 호텔을 예약했으니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그녀의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아침에 쇼핑 중에 쇼마는 요시노에게 키리시마를 너무 풀어놓는다고 말했어요. 그 남자가 뭘 할지 모르니 그녀는 더 단단히 경계해야 해요. 침대에서 나오는 키리시마의 등에 새겨진 문신을 보지만 그는 야쿠자가 아니니 걱정할 것 없다고 그녀를 안심시켜요. 야쿠자는 아니라고요. 그녀는 그에게 오사카에 왜 왔냐고 묻고 그는 미소 지으며 그녀를 보러 왔다고 말해요. 그녀를 보러 왔다고요. 하지만 그녀는 그가 거짓말하는 걸 알고 그를 때려요. 그는 그녀가 왜 자신에게 연락했는지 궁금해해요. 하지만 그녀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냥 그를 다시 보고 싶었대요. 마음에 드는 사람과 어울리고 있다고 설명한 후 키리시마는 샤워. 그런데 휴대폰 알림을 받고 나오는 요시노의 사진을 봅니다.
아침이 되고 키리시마는 요시노와 함께 대학을 방문하는 길에 동행하기로 합니다. 대학 방문을 위해 차를 타고 갑니다. 오사카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미리 둘러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키리시마는 이미 차였다고 농담합니다. 하지만 물론 그들이 사귀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가 준 집 열쇠를 가져와 새로 만든 장신구에 붙이며 자기가 가져간 옛날 열쇠는 먼지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어젯밤 만든 새 것을 그에게 주고 싶어 했다. 대학 캠퍼스에서 우리는 나오가 자신의 팬인 두 소년에게 안내를 받는 것을 보게 된다. 그들이 함께 같은 파티에 갈 거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한 소년이 나오의 친구 미쿠가 아침에 막 집에 왔다고 그들에게 말했다는 것과 어떤 남자를 만났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을 언급한다. 그녀는 사실대로 부인하고 버스에서 한숨을 깊이 쉬며 키리시마처럼 끔찍한 사람과 사랑에 빠질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키리시마, 특히 그가 잠들 때 다른 여자 사진을 휴대폰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녀와 함께. 하지만 버스가 그 여자아이와 키리시마 옆을 지나갈 때 그녀는 자신이 내려서 그를 따라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키리시마는 자기 갈 길을 갔기 때문에 그녀는 요시노를 미행하기로 했지만 열렬한 팬인 두 명의 여자아이가 다가와서 사진을 찍자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요시노가 나오에게 무언가를 묻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함께 걸으며 요시노는 나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나오가 이 대학교에 다닌다고 생각했고 나오가 고등학생 두 명과 이야기를 마친 직후였기에 여기서 그녀의 조언을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오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두 사람 다 아마도 같은 곳으로, 같은 방향으로 요시노를 보면서 나오는 다른 여자애들이 자신을 늘 쳐다보는 사실을 떠올리고 요시노는 자신이 다른 여자들보다 낫든 말든 상관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녀보다 낫다는 것을 나오는 요시노가 싫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자신이 사실 도쿄 출신이고 요시노가 아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걸 본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아는 사람과 요시노가 키리시마를 안다는 것에 놀랐다는 말을 하자 나오는 요시노가 이름을 너무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게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는 요시노에게 그와 그렇게 친하지 않았지만 같은 사립학교를 다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키리시마가 많은 학생들을 때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는 그들의 학교 근처 유명한 가라테 도장에서 수련을 받았다고 한다. 대화가 끝나갈 무렵 요시노는 나오가 떠나기 전에 나오의 전화번호를 받는다. 떠난다. 집에서 그녀는 쇼마에게 나오에 대해 아는 것이 있냐고 묻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 요시노가 내일 다시 대학교에 갈 거라는 말을 듣고 쇼마는 내일 시험이지만 함께 가자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를 짜증나게 해 베개를 그에게 던진다. 그녀는 그가 빈둥거리며 먹는 대신 시험 공부를 한번 해보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공부할 생각이 없었기에 그녀는 그를 데리고 외출을 제안했다. 밤에. 다른 한편 나오는 요시노의 라인 연락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요시노가 화려하지만 바보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키리시마의 여자 취향이 요즘 달라졌는지 궁금해했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 오즈가 그녀를 괴롭히러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소위 말하는 떠오르는 여배우와 모델이라고 소개하며 부유한 후원자들에게 실제 전망이 없는 여자들을 소개해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그 연결을 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이 키리시마와 잠자리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는 사진과 영상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가 미국에 있을 때 마리화나를 피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주장을 부인했지만 오즈에게는 그녀가 정말로 그런 일을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그런 일을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협박하며 그 소문이 새어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면 키리시마와 요시노를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게 특정 장소로 데려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키리시마가 그녀를 배신했기 때문에 키리시마를 팔아넘긴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 다음 날 요시노는 캠퍼스를 다시 방문하는 대신 키리시마에게 오사카를 구경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캠퍼스를 다시 방문하는 대신 마치 데이트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지역 수족관에 갔습니다. 두 사람은 요시노가 좋아하는 음식, 즉 라면, 우동, 떡, 찹쌀떡, 그리고 생크림이 들어간 대부분의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키리시마에게 가장 놀라운 것은 요시노가 운전면허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는데 4월 2일 생일을 언급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4월 2일 그녀의 정확한 생일을 말이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나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요시노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상어 사진을 찍기로 결정했어요. 어디를 가든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하지만 기리시마의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으려다가 그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정체가 발각된 거죠. 그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요시노는 기리시마가 첫 여자친구를 사귈 때를 물었어요. 언제였는지. 그는 초등학교 6학년 때라고 말했지만 그 여자아이를 여자친구라기보다는 후원자라고 불렀어요. 그냥 후원자였대요. 할아버지는 점심으로 정해진 양의 음식만 주셨는데 그 양이 항상 부족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자주 용돈을 주는 여자애들을 찾았지만 진짜로 사귀지는 않았어요. 취미나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키리시마는 마치 중매결혼 상대를 만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요시노가 그렇게 물어본 건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건너뛰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정략 결혼이었지만 여전히 결혼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있는 것도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어떻든 그녀는 남은 8개월을 기다려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마음먹었다. 끝까지. 그러자 그가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아 놀라게 한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얼굴은 가까이 다가온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마음을 말하기 전에 기리시마의 휴대폰에 전화가 온다. 그는 사과하지만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자리를 비워야 한다. 그녀의 집으로 돌아와 요시노는 쇼마에게 기리시마가 갑자기 간 이유를 설명한다. 그래서 그는 기리시마가 있는 호텔 건물을 감시하겠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요시노에게 갑자기 메시지가 와서 그녀는 직접 처리하기로 한다. 이를. 쇼마는 그녀가 키리시마에게 정이 드는 건 아닌지 묻지만 그녀는 전혀 아니라고 말한다. 전혀. 그가 문제에 휘말려 죽을 것 같으면 그녀는 그를 두들겨 패서 데이트를 펑크낸 것을 벌하고 싶다. 먼저 데이트를 펑크낸 것을. 이제 우리는 키리시마 호텔 방 창가에 앉아있는 그녀를 본다. 그는 그녀를 위로하려 하는데 그녀가 얼마나 우울해 보였는지 이야기하며 이제 그녀가 얼마나 바쁜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가 얼마나 바빴는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요시노보다 더 중요한지 질문하고 두 사람이 어제 대학에서 만났다는 것을 언급한다. 그런데 어제 대학에서 만났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둘이 연락처를 교환했다는 사실에 그냥 놀랐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의 말투는 더욱 거만해졌습니다. 두 소녀가 서로 마주칠 것이라고 예상했을 때 그는 그곳에 있었다. 며칠 전 샤워할 때 그는 자신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라오가 볼 거라는 걸 알고서요. 그것을 보고 요시노의 화면 보호기를 보세요. 라오는 화가 났다. 그녀는 키리시마가 죽기를 원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와 오즈는 여성들을 이용해 돈을 벌기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의 성적인 영상을 찍고 그들을 이용했던 건 오즈였습니다. 사라져. 오즈가 자기 등 뒤에서 꾸미는 걸 그는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오즈가 이미 나오를 이용해서 자신에게 접근하려 하고 나오를 팔아넘기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키리시마는 옷을 입고 나오에게 오즈가 자신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밤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다. 그러자 나오는 요시노 걱정을 하며 이미 요시노에게 갈 곳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메시지를. 하지만 그는 요시노의 휴대폰을 복사해 두었고 요시노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다. 다른 곳으로. 하지만 그가 예상치 못한 것은 요시노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 정확히 오즈가 있던 곳이었어요. 오즈 옆에는 이화에서 키리시마에게 두들겨 맞았던 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오즈가 자신이 나오에게 키리시마와 요시노를 자기가 빌린 창고로 데려오라고 했던 걸 설명하자 두 남자는 화가 났어요. 그들을 정말 빡치게 했던 건 오즈가 자기 부하들이 키리시마를 제압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키리시마에게 맞은 후 흰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걸 생각하면 당연한 거였어요. 키리시마가 그를 때린 날 이후로요. 오즈는 현재 키리시마가 머무는 호텔을 감시하고 있었고 라오에게 키리시마를 밤 10시까지 창고로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때 갑자기 오즈 옆에 있던 빨간 머리 건달이 아자미가 오사카에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오사카에. 오즈는 그 남자에 대한 소식을 특별히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요시노는 시오리 아카자에게 고용된 건달들에게 일어난 일을 요약합니다. 시오리 아카자. 그 건달들은 아카자와 키리시마에게 원한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온 겁니다.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그녀는 어제 나오와 연락처를 교환한 후 오즈가 임대하는 고베 저택을 감시했습니다. 키리시마는 그 장소를 알고 있었고
나오에게 그들이 거기에 있다는 내용의 메모를 건넸습니다. 떠나요. 하지만 요시노가 빨간 머리에 파마한 남자를 봤다는 말을 듣고 그는 조금 불안해졌어요. 그리고 요시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그녀와 그가 전에 때렸던 남자들이 그녀를 알아볼 가능성이 높지만 기리시마가 그녀의 얼굴과 정보가 많이 퍼지지 않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오즈는 그녀를 알아볼 가능성이 적였어요. 그녀의 얼굴과 정보가 많이 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명령대로 따르라고 말했어요. 자전거를 타던 쇼마는 요시노와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멈추고 그녀가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해서 화가 났어요. 그녀가 자신과 함께 가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갑자기 기리시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키리시마는 요시노에게 서쪽 지역의 한 노래방 211호 실을 숨으라고 했다고 설명합니다. 입니다. 쇼마에게도 지도 정보를 보냈습니다. 자신은 다른 일을 처리하는 동안 쇼마가 요시노를 데려가 주길 바랐습니다. 쇼마는 격분하며 요시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키리시마를 죽는 것보다 더한 꼴을 당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 모두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와 오즈가 아자미를 매우 불안한 표정으로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자미는 거의 표정 변화 없이 눈만 움직여 오즈를 봅니다. 이것만으로도 오즈는 공포에 질려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자미가 떠난 후 요시노가 오즈에게 기쁘게 다가가 자신을 기억하는지 묻습니다. 그녀를 기억하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마이스즈키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난 때를 설명했다. 작년 호요대학교의 사교 행사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인정하지만 계속해서 잡담을 나눕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녀의 것일지도 모르는 작은 계정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계정일지도 모르는 작은 계정을 찾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아마 키리시마가 그녀를 여기 보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부정했다. 그가 직접 오는 것이 더 그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은 별로였지만 몸매에는 확실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서구 지구의 가라오케 바에서 나오는 안에 앉아있으면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일어난 일을 키리시마는 자신이 가는 곳이 안전하지 않아서 나오를 여기로 데려왔다. 그는 요시노의 전화에서 나오의 번호를 차단했어야 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직접 입력해야 했다. 요시노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추가 작업입니다. 그때 쇼마가 끼어들어 요시노가 없어진 것에 화가 나서 짜증을 냈다. 나오는 키리시마가 준 복제폰을 그에게 건네주고 끝내려고 했다. 하지만 쇼마는 나오를 데리고 가려 했다. 방 밖에서 나오를 미행하던 깡패들이 키리시마의 행방을 묻고 있었다. 그리고 쇼마는 그들이 키리시마와 요시노를 해치우려 한다는 말을 듣는다. 그가 즉시 그중 한 명이 무릎을 쳤다. 그는 어떤 잡것들이 요시노의 이름을 위협적으로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였다. 다른 한 명이 곤봉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쇼마는 가볍게 피했다. 그리고 그를 제압했다. 그러고는 쇼마는 헤드락을 걸려는 또 다른 한 명을 주먹으로 날려 그를 쓰러뜨렸다. 그러자 아까 그 빨간 머리 남자가 갑자기 첫 번째 남자를 제압하고 나오를 보고는 귀엽다고 말하며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쇼마가 나오를 데리고 가려고 잡아끌자 빨간 머리 남자는 그가 키리시마냐고 물었고 쇼마는 그에게 입 다물라고 하고 곱슬이라고 불렀다. 둘이서 난투극을 벌이고 있었어요. 빨간 머리 남자가 쇼마를 때려 눕혔어요. 자기 파마머리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 신경 쓰던 참이라서 화가 났던 거죠. 파마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에 신경 쓰던 참이었거든요. 하지만 쇼마는 신경 안 썼어요. 요시노는 그 자리에서 무알콜 음료를 마시며 미쳐가고 있었어요. 오즈는 술을 좀 많이 마신 데다 전화가 와서 자리를 비키기로 결정한다. 전에 만났던 깡패들에게서 전화가 와서 기리시마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요시노는 오즈를 쫓아가려다가 갑자기 기리시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둘은 서로에게 자기 쪽 상황을 이야기했고 요시노는 오즈와 자신이 오사카와 도쿄에서 여자들을 인신매매했다는 사실에 특히 화가 났어요. 고배, 자기 영역을 침범한다고 정말 화를 냅니다. 그래서 수족관에서 못했던 말을 하기로 합니다. 올해 11월 13일에 18살이 된다고 합니다. 전에는 아무에게도 생일을 말한 적이 없대요.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없었지만 그녀와 함께 먹는 것을 좋아했고 취미도 없었지만 그녀가 취미가 있다면 함께 하고 싶어 했대요. 18살이 되는 날 그녀에게 청혼을 하는데 완전히 놀랍니다. 하지만 키리시마는 그들이 서로에게 맞는다고 충분히 납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결혼 제안을 받아들이겠어. 하지만 키리시마는 요시노를 누구보다 사랑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했어. 세상 누구보다도. 그리고 자신 외에는 그녀에게 맞는 남자는 없다고 믿었지. 그래서 당장 결혼할 수 없으니 커플이 되는 내기를 했어.
그 순간에는 자정전에 오즈와 폭력배들을 처리하고 그 후 게임에서 그녀를 이기면 자기 여자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거였어. 불꽃놀이 행사장을 거니는 시민들 속에서 요시노는 자신의 목표를 발견할 수 있었어. 그를 따라잡기 위해 그녀는 화가 나서 치마를 찢어 더 잘 뛰려고 하지만 비싼 거였기에 짜증이 난다. 한편 폭력배들은 키리시마를 찾아 사방팔방을 뒤지고 있다. 하지만 그는 2명을 기습하고 1명을 잔혹하게 식문한다. 요시노는 오즈가 폭력배 1명에게 끌려가는 것을 목격한다. 키리시마를 찾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의견이 달랐기 때문이다. 오즈는 자신의 과거를 설명한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고등학생 야쿠자 아자미 수호를 만났고 오즈를 노리는 다른 야쿠자들을 처리해 주었다. 적대 조직은 사라졌다. 사망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아자미로부터 추가 제한은 없었고 그 또한 오즈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오즈는 아자미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어떤 정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는 갑자기 오즈에게 부탁을 하러 나타났습니다. 그 폭력배는 오즈의 경고를 무시하고 머리로 들이받은 후 엿듣고 있던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은 요시노였습니다. 다른 한편 키리시마는 자신이 신문한 폭력배에게 그의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치를 그는 전화 너머로 웃으며 자신의 GPS 위치를 바로 보냈습니다. 그 폭력배에게 일일이 쫓아다니는 건 너무 번거롭다고 말하며 그는 그 폭력배를 약간 가지고 놀면서 시오리와의 일 이후에도 언제든지 그들을 끝낼 수 있었지만 그들이 일본에서 계속 사업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그는 이제 오늘 밤 그들을 모두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시노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 보니 폭력배는 여전히 그녀를 부르고 있으며 그녀를 키리시마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바로 나오자 폭력배는 즉시 자신과 그의 동료들이 키리시마 앞에서 그녀를 죽이기 전에 그녀를 겁탈할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키리시마 앞에서 그가 공격하려는 순간 갑자기 정전이 됩니다. 키리시마가 몰래 해왔던 일이 있었어요. 이 기회를 타서 요시노가 공격했지만 그건 깡패에게는 통하지 않았고 요시노의 얼굴을 직접 때렸어요. 그러고 나서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요시노가 키리시마를 부르자 키리시마는 사실 없었어요. 그 덕분에 요시노는 도망칠 시간을 벌었어요. 불이 모두 꺼진 덕분에 키리시마는 깡패들을 하나씩 제압했어요. 어둠 속에서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해치웠지만 이제 아자미와 마주하게 되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다니던 요시노는 이가 빠진 게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자신을 쫓던 악당에게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동안 키리시마는 아자미가 왜 이 사냥을 계획했는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듣는 대신 아자미는 요시노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요시노가 어디에도 없자 아자미는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키리시마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자미에게 그녀를 쫓지 말라고 설득하려 했고 그녀를 그저 한 소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고 그들은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맞서 싸우던 중 키리시마는 아자미를 땅에 넘어뜨립니다. 하지만 아자미가 그를 떼어냅니다. 그러고는 칼로 아자미를 공격하기 시작하며 그의 얼굴 가면을 벗깁니다. 아자미는 키리시마를 물고 나무에 밀어붙입니다. 키리시마는 그를 알아봅니다. 처음에 가면과 어둠 속에서는 누군지 몰랐지만 이제는 그가 왜 여기에 있고 어떻게 새 얼굴을 얻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키리시마가 뒤로 밀리자 아자미는 칼을 빼냅니다. 자신의 몸에서. 그러자 불이 다시 켜지고 이제 키리시마가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됩니다. 아자미가 떠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지루하다며 키리시마가 아자미를 약간 놀리며 왜 시합을 끝내지 않는지 묻습니다. 시합을 끝내지 않은 이유를 묻습니다. 아자미의 대답은 그에게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시노는 주차장으로 도망치고 깡패가 그녀를 따라잡자 자전거로 그를 들이받습니다. 그는 일어나려 하지만 요시노가 감전시켜 제압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무리합니다. 노래방으로 돌아와 쇼마와 그의 상대는 계속 싸움을 이어갑니다. 싸우는 중에 쇼마는 꽤나 고개적인 동작으로 파마머리 남자를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파마머리 남자가 아자미한테 연락을 받고 다 해놓고 이제 집에 가라는 말에 짜증이 났습니다. 이렇게 일 다 해놓고 이제 집에 가라고 부르다니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쇼마가 또 자기를 곱슬이라고 부르면 진짜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다시 곱슬이라고 부르면 진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쿠자들끼리 쓸데없는 내분이 심하니 휘말리지 않으려면 그만두라고 경고합니다. 행사장에서는 오즈가 얼굴에 피를 흘리며 일어서는데 이제 요시노와 키리시마와 마주하게 됩니다. 얼굴에 피를 흘리며 요시노와 키리시마와 마주쳤습니다. 술집에서 키리시마는 요시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치마를 끄매라고 고집합니다. 속옷이 보이는 걸 절대 막고 싶었던 겁니다. 그녀는 그가 어떻게 바늘을 구했는지 궁금했고 그는 방금 전에 갔던 편의점 봉투를 보여주었다. 편의점에서 얼음찜질 팩도 사왔다. 그녀의 얼굴에 찜질을 해주려고. 하지만 그녀는 괜찮았지만 그는 아니었다. 누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때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 야쿠자를 두들겨 팬 후에 그 일을 잊으라고 그에게 일깨워주었다. 이번에는 그 남자가 정말 죽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오즈는 즐겁게 농담할 기분이 아니었다. 요시노는 모든 인신매매가 이루어졌던 오즈의 아파트 건물 위치를 말했다. 거기서 모든 일이 일어났었다. 키리시마조차 몰랐으니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키리시마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3시간의 감시 끝에 요시노는 도쿄 번호판을 단 차를 발견했습니다. 그 차를 따라 호텔까지 갔는데 거기서 오즈와 아카자 시오리와 함께 있던 폭력배들이 만났던 거였습니다. 요시노는 오즈가 그들과 무슨 관계인지 몰랐지만 도쿄에서 여기까지 온 걸 보면 키리시마와 관련된 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요시노의 간결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키리시마는 자신이 오즈를 외식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오즈가 말을 꺼냈고 어떤 잘못도 부인했습니다. 그냥 키리시마가 과거에 연애 경험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말만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친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말했죠. 키리시마는 요시노 앞에서 그 말에 당황했어요. 나오와 쇼마가 도착하자 그는 계속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횡설수설했어요. 그녀는 그가 더 나아가는 것을 막고 이야기를 들어야 했어요. 키리시마는 오즈가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 선을 걷는 걸 보고 꽤 인상 깊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오즈에게서 뭔가를 잡아내려고 했지만 쓸만한 걸 찾을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지만 오즈가 아무리 조심해도 그의 가족은 그렇지 못했어요. 키리시마는 오즈의 아버지가 대기업 간부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머니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이번 가을부터 뉴스 프로그램에 메인 뉴스 진행자 자리를 맡게 되었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들은 이상적인 가족이었죠. 하지만 키리시마가 오즈의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이상은 아니었죠. 그녀는 오즈의 아버지에게 일한다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영상 속 남자는 그녀의 몸을 보고 대학생 아들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감각적으로 속삭였어요. 오즈는 분노에 차서 휴대폰을 집어던졌습니다. 키리시마는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 일을 계획했어요. 자기가 늘 여자들을 같은 목적으로 이용했던 걸 생각하면 오즈가 화낼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항상 말이죠. 키리시마가 한 건 자기 어머니에게 같은 종류의 만남을 주선해준 것뿐이에요. 업보라는 거지. 자기야. 키리시마가 원했던 건 오즈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스캔들 자료를 없애고 그녀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 후에야 오즈 어머니의 스캔들 영상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거예요. 하지만 오즈는 아직 끝내지 않았어요. 그의 다음 수는 야쿠자에게 협박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거였어요. 그는 키리시마와 요시노의 인생을 쉽게 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시노와 키리시마는 서로 위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이어 오즈에게 그의 인생도 쉽게 망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로 그를 체포할 수 없더라도 그의 완벽한 기록에 흠집을 낼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요시노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혀. 뜻하지 않게 나이 들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난 그녀는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며 자신의 나이를 증명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게다가 그는 모든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기 평판이 망가질까 걱정하는 사람들은 오즈처럼 이를 게 많은 사람들이었죠. 요시노는 버릴 게 하나도 없었고 진심이었어요. 오즈는 화가 났지만 패배를 인정했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 녹음한 것이 그가 약속을 지키도록 만들 거예요. 이벤트가 끝나고 요시노는 오랜만에 쇼마가 맞은 걸 보고 좀 걱정했어요. 하지만 쇼마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다고 했어요. 요시노가 미니트럭으로 오즈를 미행했다는 사실에 더 놀랐죠. 그녀가 미니트럭으로 오즈를 미행했다는 사실에 더 놀랐어요.
그녀는 당황해서 찾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다고 변명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바로 일하러 가고 싶어 했어요. 그는 그녀가 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화가 났고 그녀는 사과했어요. 그녀는 키리시마가 그를 이 일에 끌어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가 또 맞았다는 그녀의 말에 그는 그녀의 얼굴을 잡아채기 시작했어요. 다른 한편 키리시마는 나오를 안전하게 호위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키리시마의 행동 방식에 화가 났고 요시노가 그것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는 요시노가 나오에게 자신에 대해 무언가 말했는지 어쩌면 전화해서 그를 잘생긴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시노는 키리시마를 그저 아는 사람이라고만 했고 그에게 전혀 관심 없는 것 같았어요. 나오는 요시노에게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요시노는 바보 같고 태도가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키리시마는 나오가 똑똑하고 귀엽고 사려 깊고 침대에서도 능숙하다고 반박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그는 아무나 심지어 낯선 사람과도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나오는 그를 때렸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가 자신을 그러고 있어요. 택시에 탄 그녀는 그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그에게 그도 그녀를 삭제하려고 했다. 요시노가 와서 그녀를 보자 나오는 차가 떠나기 전에 비웃었다. 키리시마는 요시노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사과했고 그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한 그에게 감탄했다고 말했다. 인정했다. 그는 그녀가 소형 트럭을 이용해 자신을 계속 미행했다는 사실에 똑같이 감탄했다. 그는 지금까지 그녀인 줄 몰랐지만 소형 트럭의 창문이 색이 짙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거슬. 그녀는 계속 키리시마를 따라다녔고 그들이 오사카에 온 첫날 밤 그가 나오와 함께 호텔을 나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녀는 대학에서 그녀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요시노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지만 키리시마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나오에게 접근했습니다. 오즈의 위치를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글쎄요. 그녀는 쇼마에게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연락하도록 했고 그것은 결국 엠브레이스 프로덕션 거물의 아들인 오즈가 임대한 아파트를 찾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를 조사하면서 그녀는 그가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를 조사했을 때 그녀는 그가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오로서 그리고 서로를 따라다녔다는 것을 바로 그때 요시노는 모든 것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키리시마는 요시노가 자신에게 준 추적 장치 장식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알아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요시노가 처음으로 선물을 줬기 때문에 그는 방심했습니다. 그에게 선물을, 그것은 그녀가 3만엔을 들여 작은 인형에 꿰맨 추적기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가 정말로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잡고 작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오의 목을 잡으며 그는 때로는 그녀를 소중히 여기고 싶고 때로는 그녀를 망치고 싶다고 말했다. 두 가지 선택지 중 그녀는 그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래서 그는 아까 했던 말은 무시하고 빠르게 태도를 바꿔서 이제는 그녀가 자신에게 전혀 관심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기뻤다. 무관심보다는 차라리 자신을 미워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그들에게 함께할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믿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작전에 승리했으니 자신이 그녀의 남자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자신이 그녀의 작전에 이겼으니까. 요시노는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아 떨기 시작했다. 그에게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제안했다. 키리시마는 승낙했고 요시노는 자신이 프로급이었기에 기꺼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녀는 졌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녀의 남자친구가 된 것을 자축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하며 3판 2선승제를 요구했지만 다시 졌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어떤 수수께끼의 남자가 그들이 오사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그들을 처리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요시노 아버지의 묘소에 조문을 올리는 가운데 렌지는 사케 한 병을 올려놓았다. 렌지 말로는 요시노 아버지는 사케를 실제로 좋아하시지 않았대. 숙취가 무서워서 그랬을 거라고 덧붙였어. 아버지가 19살에 결혼하셨다는 말을 듣고 지금 자신보다 1살밖에 더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 뒤에 키리시마가 보여서 긴장했어. 스바키와 함께 장례식 후 걸어가면서 요시노는 할아버지께서
화장을 했기 때문에 얼굴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눈치채지 못하셨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표했어. 하지만 나중에 치과에 들러서 빠진 이를 다시 붙여야 했어. 빠진 이빨을 말이야. 키리시마가 갑자기 가방을 잡더니 요시노에게 기꺼이 들어주겠다고 했어. 그러자 츠바키는 둘이 렌지에게 공원에서 있었던 일을 비밀로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지만 쇼마는 여전히 화가 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츠바키와 쇼마는 티격태격 말다툼을 시작했는데 츠바키는 거친 오사카 남자들을 깎아내리고 쇼마는 츠바키를 가볍다고 놀리며 교토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츠바키가 처음으로 요시노네 집에 와서 쇼마를 만난 이후로 이 둘은 늘 차갑게 서로 비난하며 지냈다. 키리시마가 요시노의 눈썹에 붙은 속눈썹을 떼어주자 쇼마가 갑자기 요시노를 잡아 끌어 키리시마를 놀라게 했다. 그날 밤 늦게 모두 소메이 가족 바비큐 파티에서 축하했습니다. 렌지가 키리시마가 가쿠를 너무 닮아서 소름 돋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옛 친구가 손녀를 유혹하려는 것 같다고 느꼈고 감정에 대해 묻자 키리시마는 요시노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요시노를 한바탕 웃은 후 렌지는 가쿠의 차를 빌려 강에 빠뜨렸던 때를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져온 것은 테이프로 자전거에 붙인 사이드미러 하나뿐이었습니다. 자전거에 테이프로 붙여놓은 사이드미러 하나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전거에 그 이야기에 키리시마는 정말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쿠는 지금 키리시마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배꼽 잡고 웃다가 렌지를 두들겨 팼다. 가쿠는 원래 싸움과 도박에 능했다. 렌지는 가위바위보에서도 가쿠를 이길 수 없었다. 요시노는 마지막 말을 듣고 키리시마가 시합에서 부정행위를 했는지 궁금해했다. 그때 타케도가 도착했고 렌지는 일이 있다며 일어섰다. 쇼마도 타케도에게서 일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다. 얼마 후 키리시마는 렌지를 만나러 지하로 불려 내려갔다. 렌지가 골프 스윙 연습을 하는 지하에서 렌지는 시원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완벽하게 방음 처리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키리시마에게 벽에 묻은 피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에 내려온 쇼마의 피였습니다. 렌지는 그 후 키리시마의 눈가 상처를 잡고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리시마는 쇼마와 마찬가지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렌지는 그들이 며칠 전 축제에 함께 갔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키리시마를 때리면서 그는 세 사람 모두 다치게 된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다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즈의 개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키리시마는 여전히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키리시마로부터 요시노가 얻어맞았다는 이야기를 직접 듣고 렌지는 키리시마를 잔혹하게 때려 토할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토했습니다. 그 후 그는 결국 키리시마를 용서했습니다. 키리시마가 손녀의 목숨을 구했으니 우리는 근처 공원에서 맞은 후 쉬려고 담배를 피우고 있던 쇼마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키리시마가 능글맞게 다가와 담배를 하나 얻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쇼마는 아무 말 없이 담배를 끄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키리시마는 그의 어깨를 툭 치고 요시노가 적어놓은 메시지가 새겨진 라이터를 훔쳤습니다. 금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키리시마는 쇼마에게 라이터를 줬으면서도 그만두길 바랐다는 사실을 놀렸어요. 담배를 끊으라고 말이죠. 정말 요시노다운 짓이네요. 쇼마의 담배를 하나 피우며 역겨운 맛을 지적했어요. 그러자 쇼마는 키리시마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채 자신의 라이터와 담배를 되찾았어요. 하지만 다시 가려는 쇼마에게 키리시마는 자신과 요시노가 이제 공식적으로 사귀게 됐다고 말하며 자극했어요. 쇼마는 믿을 수 없었지만 키리시마는 계속해서 쇼마가 자신의 옛 직장을 가져갔다고 말했어요. 렌지는 항상 요시노 곁에 누군가를 두었습니다. 전에는 타케루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쇼마였고요. 그리고 이제 요시노가 도쿄에 있으니 키리시마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키리시마는 렌지가 소메이파 사람들을 이용한다고 꼬집기 시작했습니다. 쇼마는 키리시마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 누구도 이용당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 렌지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래서 키리시마는 계속 그를 부추겼습니다. 조직원들을 모두 어리석은 믿음에 세뇌되었다고 말하며 어리석은 믿음에 세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잘 훈련된 개처럼 복종적이야. 하지만 담배를 끄면서 키리시마는 쇼마에게 말했어. 자기가 날 선택했어. 너가 아니고. 그 말은 내가 이긴다는 거야. 그게 쇼마가 그를 때리게 만든 마지막 한 방이었어. 쇼마는 키리시마에게 그의 생각이 틀렸다고
그리고 요시노는 둘 중 누구의 것도 아니라고 말했어. 어느 누구의 것도. 하지만 키리시마는 그건 패배자의 말이라고 받아쳤어. 그동안 요시노는 GPS 장치와 자기가 키리시마에게 준 봉제 인형으로 그들을 추적해냈어. 그가 동네 공원에 있다는 걸 알고 그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예감은 적중했죠. 두 야쿠자 소년들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거든요. 키리시마가 쓰러졌지만 그는 일어서서 쇼마에게 칼을 던졌어요. 쇼마는 자신의 칼을 꺼내며 이제 끝낼 시간이라고 말했죠. 쇼마는 처음에 기습을 성공했지만 이내 서로 마주하게 되었고 서로의 치명적인 칼을 막으며 대치하게 되었어요. 그때 요시노가 갑자기 끼어들어 둘에게 싸움을 멈추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발목을 접질렀어요. 두 소녀는 그녀를 돕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어요. 그녀는 그들에게 단추를 찾게 했고 그녀에게 돌려받은 바느질 세트를 가지고 츠바키는 남자애들에게 셔츠를 벗으라고 했어요. 벌로 셔츠를 바꿔 입고 서로 단추를 다시 달라고 했죠. 쇼마가 어릴 때부터 싸움을 자주 해서 예전부터 여러 번 했던 거예요. 유니폼이 망가지면 항상 상대방 집에 가서 같은 벌을 받게 했대요. 그래서 쇼마가 싸움을 덜 하게 됐대요. 키리시마가 일부러 그랬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쇼마에게 자기 머리를 톡 치라고 했어요. 이제 키리시마가 자기 질문을 무시할 때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쇼마에게 그녀를 똑같이 때리라고 시켰을 거야. 이것이 키리시마가 쇼마를 싫어하는 이유였어. 그는 그녀의 부탁이라도 절대 그녀를 때리지 않았을 거야. 그는 또한 쇼마가 그녀에게 전에 입었던 옷이 그냥 별거 아니라고 말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어. 키리시마의 눈에는 그게 별거 아니었던 게 아니었어. 그는 그것이 완전히 귀엽다고 생각했어. 쓸데없는 장황한 말들을 제외하고 요시노는 키리시마가 자신과 쇼마가 사귄다고 말해서 쇼마를 자극했다는 것을 알게 돼. 하지만 요시노는 상황을 명확히 하고 싶었어. 그녀는 쇼마와의 싸움을 멈추게 하려고 키리시마와 사귀는데 동의했어요. 균형을 맞추려는 방법으로요. 쇼마의 안녕을 걱정해서 그를 남자친구로 사귄 거였어요. 그 후 츠바키에게 키리시마를 돌려보내고 쇼마와 단둘이 이야기했죠. 둘이 함께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야기했어요. 요시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이 연애라는 걸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자신에게 정말 맞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했죠. 그러다 쇼마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남자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에 쇼마가 자신을 좋아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비웃으며 역겹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수선한 셔츠를 돌려주면서 그와 함께 사는 삶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둘 다 괜찮은 직업을 얻고 저축을 한다면 노년에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노년에는 괜찮을 거라고. 쇼마도 그 생각이 좋다고 생각했고 그녀와 함께 사는 것이 꽤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그녀는 비웃으며 그렇게 하려면 담배를 끊어야 할 거라고 농담했어요. 담배를 끊어야 할 거라고. 도쿄의 일상으로 돌아온 요시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키리시마가 말을 걸 때마다 거의 무시했어요. 거의 모든 경우에 무시했어요. 소타가 키리시마와 함께 특정 날 집에 돌아왔다는 말을 꺼내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혼자 돌아왔다고 대답하며 키리시마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다. 키리시마는 그게 오사카에서 쇼마와 싸운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날 저녁 요시노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츠바키에게 전화한다. 1시간 동안 요시노의 초인종을 계속 눌러도 응답이 없었기 때문이다. 츠바키는 그가 요시노를 정말 화나게 했다고 알려준다. 쇼마가 그녀를 이 정도로 화나게 할 만한 일을 했을 때 가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쇼마를 무시하곤 했었다고. 그리고 앞으로 동안 요시노를 지켜보는 게 최선이라고 말한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요시노에게 치쿠하부를 가져다 주려 했습니다. 그런 다음 레몬 커스터드가 든 마들렌을 권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는 그녀를 위해 케이크를 만들었고 여전히 그녀를 만나고 싶어하며 소리치며 그녀와 이야기하지 못해서 죽을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48시간 동안 요시노를 전혀 만나지 못해서 결국 우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야쿠자 가족들은 그가 만든 디저트의 종류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재밌었지만 이제는 한 달 넘게 그녀에게 무시당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쳐가고 있으며 요시노가 특정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병에 걸린 것이 아니냐고 아오이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아오이가 그에게 이성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면서 키리시마는 다시 요시노에게 연락하려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문 앞에 앉아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요시노가 문을 열고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을 때까지. 하지만 그는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그녀의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벌써 3일이나 되었다는 신호였고 그녀는 이제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화난 이유를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제부터 쇼마에게 연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녀의 허락 없이는 쇼마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해도 키리시마는 맞서 싸울 수 없었어요. 바로 요시노는 놀랐지만 그는 즉시 꼬리를 내렸습니다. 즉 무시하는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녀는 그와 진지하게 이야기하려 할 때마다 그는 늘 빈약한 사과만 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소리를 지르면 그는 항상 즐기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수건으로 그의 머리를 말리며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그의 일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끌고 간다면 차라리 자신이 되기를 바랐다. 다른 누구도 아닌 그는 그녀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그러고는 갑자기 그녀를 들어올리며 아마노이와토 동굴에서 나온 태양의 여신과 비교하며 그녀의 아름다움을 감탄했다. 아마노이와토 동굴에서 나온 태양의 여신과 비교해서 말이다. 오랜만에 그녀를 보지 못했던 것은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정말 아름다웠다. 하루 종일 그녀를 바라봐도 좋을 것 같았다. 그는 또한 그녀가 자신이 사준 드레스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뻤다. 두 사람은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고 요시노는 자신이 혹시 팔아서 보석금으로 써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기리시마가 준 선물들을 보통 사용해요. 그의 잠재적인 보석금을 위해서요. 그녀는 그를 위해서만 일했고 다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와 똑같이 큰일 나는 건 아니야. 쇼마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가 어떻게 행동했든 그는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인생 잘 살고 있었거든요. 기리시마는 실제로 동의했어요. 그는 나이 든 사람들은 쇼마를 좋아하고 어린애들은 그를 우러러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쇼마는 확실히 성실했고 필요하다면 사교적이기도 했어요. 그는 쇼마를 자신과는 달리 모범적인 야쿠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았기에 자신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 또한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키리시마는 오랜 친구가 없었고 다른 남자들은 그를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쿠자를 되지 않으려 했습니다. 요시노는 키리시마가 쇼마에 대해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 쓰는지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쇼마는 제쳐두고 그는 요시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녀가 얼마나 눈에 띄는지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의 눈에 그녀가 항상 희미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자신보다 더 즐거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친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특히 키리시마는 진정한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단 한 명도. 요시노는 평범한 친구들과 함께 평범한 학교 생활을 했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때까지는 중학교 때 선배들이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키와 가족. 그들은 그녀가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1학년 중반에 쇼마가 나타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키리시마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친구가 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지만 잘 되지 않았어. 정말 잘 안 됐어. 요시노와 함께 자라서 어릴 적 친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자 요시노가 갑자기 그에게 말했어. 그래도 너는 이제 내 남자친구야. 그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맞아, 그런 애라며 웃었어. 내가 그런가 봐. 요시노는 연애가 어떤 건지 몰라서 그에게 이끌어달라고 부탁했어. 그는 손을 잡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하며 그녀의 손을 내밀었어. 그는 자신의 크고 흉터투성이 손으로 그녀의 작고 차가운 손을 잡았어. 그녀의 손이 조금 거칠었기에 로션을 발라주겠다고 했어. 하지만 기리시마는 요시노의 손에 크림을 바르자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요시노의 손바닥을 핥기 시작했고 요시노는 그에게 머리를 박았습니다. 그는 핸드크림이 생크림처럼 보였다며 사과했습니다. 요시노는 그에게 소리를 지르며 더 이상 같이 있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뉴스에서 요시노는 덤프트럭이 그녀의 패밀리갱에 오사카에 있는 사무실에 돌진하는 사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사고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쇼마에게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기리시마가 이야기하러 왔을 때 쇼마가 마침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쇼마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설명했지만 기리시마가 스피커폰을 켜고 상황에 대해 질문할 줄은 예상 못했습니다. 쇼마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야쿠자 여러 파벌의 이야기를 엿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서로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기리가야 구미의 두목이 체포되었답니다.
그가 없어지자 다른 조직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요시노의 할아버지 렌지는 조직 내 세 번째로 높은 자리에 있었기에 매우 바빴습니다. 이 일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렌지는 다른 조직 사람과도 매우 친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달랐습니다. 그 남자는 렌지를 처리하려는 금발 남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차에 오르려는데 그의 소매에 이전 일의 핏자국이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파마머리 남자가 아자미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는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자미가 좀 다친 것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전단지를 건넸습니다. 3학년 입시 시험 관련 전단지였습니다. 후에 키리시마가 디저트와 꽃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시노의 집에 들어가자 그녀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그것들을 떨어뜨립니다. 그녀가 그냥 자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자신의 재킷을 그녀 위에 덮어줍니다. 그리고 옆에 누워 그녀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이게 무슨 결말이야. 더 발전시킬 부분이 너무 많고 무엇보다도 좀 아쉽네요. 이 기가 나온다면 제가 다룰 때를 위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 컴피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